결단을 합니다. 이 곡식을 자를 때 쓰는 작두를 갖고 와가지고 이 최광률이 잡았던 자신의 왼팔을 잘라버립니다. 안녕하세요, 버브로입니다. 이번 컨텐츠는 조선시대의 살인사건에 대한 재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생각하기로는 조선시대에는 사형을 그냥 맘대로 했을 것 같잖아요. 사또가 그냥 너는 나쁜 놈이다, 사형하고 그냥 바로 사형을 시켰을 것 같지만 사실 아니에요. 이 사형이란 거는 굉장히 궁극적인 형벌이기 때문에 무조건 왕까지 결재가 올라가서 왕이 오케이를 해야 사형을 내릴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드라마에서 보는 것처럼 뭐 죄가 인정되면은 바로 사형을 하고 그러지 않았어요. 사형이 이루어지기까지 왕이 오케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짧게는 2년, 길게는 13년도 걸리고 그랬습니다. 그럼 우리는 왜 잘못 알고 있을까요? 이 조선시대의 체계적인 재판과 처벌 과정에도 유일한 예외가 있습니다. 역모, 역적. 이거는 이 왕이라는 소를 위해서 민중이라는 대의를 희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증거가 없어도, 진술이 확실하지 않아도, 자백이 없어도 일단 죽입니다. 이건 일단 사형해요. 우리가 미디어를 통해서 접하는 이야기들은 대부분 역모나 역적이기 때문에 쉽게 사형을 하는 것처럼 보였고, 그러한 이미지 때문에 현대의 관점에서 보면은 다른 사건들도 굉장히 치밀하지 못하게 판결을 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닙니다. 굉장히 체계적이었어요. 이 경국대전과 대명률이라고 하는 법률의 근거에서 수사와 재판, 처벌이 이루어졌고요. 살인사건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검시를 했어야 됐습니다. 이 검시는 의무적으로 2번을 했는데요. 초검과 재검이라 그래요. 초검과 재검은 반드시 다른 관리가 맡아서 해야 됐어요. 사건이 일어난 쪽에서 사또가 초검을 한다면은 다른 지방에 있는 사또, 아니면은 그 도를 관장하는, 지금으로 따지면 도지사에 해당하는 관찰사가 와서 직접 재검을 한다든가, 이 초검과 재검이 일치하지 않으면 3검이든 4검이든 5검이든 무한대로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이 검시 자체도 굉장히 체계적이었어요. 물론 우리가 현대에서 하고 있는 이 해부를 해서 하나하나 다 따져보는 부검에 비할 수는 없겠지만은 당시의 의학 지식을 총동원해서 체계적으로 검시를 하려고 했습니다. 피해자와 가해자, 그 주변 사람들, 가족들, 친인척들 모두의 증언이 있어야 됐고요. 범죄자의 자백도 반드시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검시의 결과, 관계자들의 증언, 범죄자의 자백, 이 3가지가 일치하지 않으면 사형을 내리지 않았어요. 우리가 오늘 살펴볼 것은 정조 시대의 판결들을 살펴볼 건데요. 특히 정조대왕은 완벽한 판결을 원했습니다. 정조대왕이 하는 말이 있었어요. 무의, 처기의 라고 하는 말인데, 현대말로 하면은 의심할 곳이 없더라도 다시 한 번 더 의심을 해라 라는 말입니다. 굉장히 현대적인 생각이에요. 지금 우리 현대 형사소송에서도 대원칙이 있습니다. 형사재판에서 이 범죄자에 대해서 범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이 법관이 스스로 확신을 가지는,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확신을 가질 정도로 입증이 되어야 이 사람을 유죄로 판단할 수 있다. 합리적인 의심이 조금이라도 남아있다면 아무리 심증적으로 범죄가 맞는 것 같아도 이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법칙이 있는데, 이러한 대원칙이 조선시대에도 정조가 직접 말을 하면서까지, 교지를 내리면서까지 실천하려고 했다는 게 저도 굉장히 놀랐어요. 생각보다 치밀했습니다. 첫 번째 사건은 경상도의 시골 마을에서 일어났습니다. 조씨 여인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조씨 여인은 양반가의 과부였습니다. 남편이 일찍 죽고 정절을 지키면서 살고 있던 과부였어요. 조씨 여인이 머리카락을 가리고 마을을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조씨 여인 앞에 최광률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타나요. 이 최광률이라는 사람은 머슴이었습니다. 이 최광률이 대뜸 조씨 여인에게 말을 걸어요. 안녕하셨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길에서 만나다니 이것도 인연이 아닙니까? 양반의 여인에게 지금 무슨 수작이냐? 어서 비키지 못할까? 아이, 왜 이러시오? 이 과부라는 것을 내가 다 알고 있는데 내가 그냥 지나치는 것도 야속한 거 아닙니까? 하면서 조씨 여인의 왼팔을 붙잡습니다. 꽉 붙잡고 조씨 여인을 놔주지 않으면서 밤에 나랑 만나기로 약조를 하시면 이 손을 놓아드리겠습니다. 조씨 여인이 아주 화가 나서, 니놈! 이 더러운 손을 어서 놓아라! 얼굴만 이쁜 줄 알았더니 살결도 부드러우시네요. 어서 약조하고 밤에 만납시다. 이제 조씨 여인이 이제 아주 화가 나가지고 주변에 도움을 청합니다. 사람 살려 하면서. 그래서 동네 사람들이 몰려와서 최광률을 붙잡아다가 관아에 넘겼습니다. 뭐 지금으로 따지면은 강제추행 정도가 될 것 같아요. 팔이라는 부분이 지금 현대시대에서는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겠지만은 그래도 이렇게 의사에 반해서 마음대로 신체를 잡았으니까 강제추행은 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제 최광률은 잡혀갔어요. 관아에 잡혀가서 옥에 수감됐습니다. 옥에 수감이 됐고, 조씨 여인은 이제 정절을 잃었다는 그 슬픔에 잠겨서 식음을 전폐했어요. 물론 지금 시각으로 보면 조금 이해가 안 갈 수도 있죠. 8일 정도 잡았는데 이렇게 뭔가 3일
밤낮으로 식음을 전폐하고. 근데 우리가 항상 잊지 말아야 될 거는 과거를 볼 때, 역사를 볼 때는 항상 그 당시의 시각에서 봐야 된다는 겁니다. 조선시대는 아무래도 유교가 지배하는 시대였기 때문에 지금과는 좀 가치관이 다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조씨 여인은 식음을 전폐하다가도 이 수치심이 가시지가 않는 거예요. 수치심이 가시지가 않아서 일단 하인들을 심부름을 보내고 집에 혼자 남습니다. 혼자 남아서도 어떻게 할까? 내가 이 정절을 잃었는데, 이 지켜온 정절을 잃었는데 어떻게 할까 하다가 결단을 합니다. 이 곡식을 자를 때 쓰는 작두를 갖고 와가지고 이 최강률이 잡았던 자신의 왼팔을 잘라버립니다. 절단했어요. 이거 쉽지 않을 텐데 그 정도로 수치심이 극대했던 것 같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이 사또, 정확한 용어로는 이제 현령 혹은 현감이라고 합니다. 이 사또가 가둬놨던 최강률을 데리고 와서 곤장을 치면서 신문을 합니다. 조씨 여인이 네가 만진 그 팔을 잘라버렸다. 최강률은 깜짝 놀라죠. 네? 팔을요? 이 정절을 지키고 있는 여자에게 외간 남자가 신체를 더럽혔으니까 거의 겁탈을 한 것과 마찬가지 아니냐. 최강률은 억울함을 호소합니다. 제가 더럽히다니요. 제가 깨끗한 손으로 팔을 잡았을 뿐인데요. 말이 통하지 않는 이 머슴, 천민이잖아요. 이 사또가 매우 쳐라! 하면서 곤장을 계속 칩니다. 그리고 이 사건을 정리를 해서 도 관찰사에게 올려보내요. 관찰사가 최강률을 데리고 와서 신문을 합니다. 이놈, 강상의 죄를 아느냐? 사람의 도리를 저버리는 죄다. 이 강상의 죄라는 거는 이 삼강오륜을 저버리는 죄예요. 신분관계를 뒤흔들거나 아니면은 자식이 부모를 해한다거나 하는 거는 이 유교 사회의 근간을 뒤흔드는 죄라 그래서 살인죄랑 똑같이 처벌했습니다. 강상의 죄를 뒤흔들면 사형이에요. 그 최강률은 근데 그런 말 뭔지도 몰라요. 이게 천민이라서 강상이 뭔지 그런 말도 모르고 억울함을 호소합니다. 제가 조씨 여인을 보고 연모하는 정이 생겼습니다. 죄송합니다. 천민의 주제에 양반과 여인의 손을 대다니 이것이 이토록 무서운 죄인지 넌 도대체 몰랐느냐? 저는 그런 거 모릅니다. 글씨도 모르는데. 그럼 조씨 여인이 과부인 줄은 알았느냐? 예, 그건 알았습니다. 그러면 양반과 과부의 정절은 목숨보다 소중하다는 것은 너는 정녕 몰랐느냐? 그거는 제가 몰랐습니다. 왜 그 팔을 잘랐는지 저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네가 팔을 잡아가지고 더럽히지 않았느냐? 그 팔을 물로 씻으면 되지 않습니까? 관찰사도 화가 나죠. 매우 쳐라! 네 행동은 겁탈과 같다. 강상죄를 범한 것이다. 강상죄는 살인보다 무거운 형벌이느니라. 최강률이 깜짝 놀라죠. 살인보다 무겁다고요? 관찰사가 이제 형조에다가 보고를 합니다. 이 무례하니 천민이 길 가던 양반과 여인을 팔을 잡고 추행을 하면서 희롱을 했다. 그리고 죄인도 자백을 했다. 그러니 얘는 마땅히 사형에 처해야 된다. 이 보고를 받은 형조도 이제 왕에게 보고를 합니다. 부대 시참으로 처형하겠습니다. 그리고 정조는 그래 맞다. 부대 시참으로 신속히 처형해라 라고 하면서 이 최강률은 이 과부의 팔을 잡았는데 과부가 자기 팔을 잘라가지고 사형을 당합니다. 결과적으로 과부가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 나와 있지 않은데 뭐 죽었을 것 같아요. 일단 팔을 자르면 쇼크도 올 것 같고 일단은 과거이기 때문에 감염 때문에라도 죽지 않았을까. 곡식 자르던 작두를 막 소독하고 그러진 않잖아요. 그런 세균에 대한 인식도 전혀 없었고 죽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 부대시참이라는 용어가 나와요. 원래 이 사람을 죽이는 사형은 굉장히 부정한 것이기 때문에 조선시대에도 항상 그 부정한 때 시간도 정해져 있고 시기도 정해져 있어요. 이 추분 이후, 춘분 이전 항상 겨울에만 곡식이 나지 않는 겨울에만 사형을 집행해야 되고 사형을 집행하는 시간도 길한 시간은 제외하고 불길한 시간에만 집행을 했어야 됐습니다. 그런데 이 영모나 강상죄 같은 거는 조선시대에서 제일 큰 죄예요. 그래서 이거는 너무나 큰 죄이기 때문에 이 부대시참이라고 해가지고 그러한 때를 기다리지 않고 바로바로 사용을 하는 그런 제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불쌍한가? 최강률이는 팔 한 번 만졌다가 그대로 목이 잘리는 참수형을 당해버렸습니다. 지금 현대적으로 해석을 해보자면은 이제 성추행범이 어떤 여자를 추행을 했는데 그 여자가 추행이 너무 수치스러워가지고 자살을 했다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현대에는 과연 이 추행범이 살인죄로 처벌을 받느냐? 뭐 그러지는 않아요. 우리 형법에는 인과관계라는 게 있습니다. 어떠한 범죄가 있고 그에 따른 결과가 있으면은 행동과 결과 사이에는 그 인과관계가 입증이 되어야지만 유죄로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추행을 했는데 추행 때문에 사람이 죽었다? 이거는 현대의 기준에서는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지는 않아요. 죽은 거는 아무리 수치심이 있다고 한들 그 수치심 때문에 자살까지 한다는 거는 쉬운 건 아니기 때문에 극히 드문 일이잖아요. 물론 마음이야 이해는 가지만 살인죄로 처벌을 할 수는 없습니다. 추행죄로만 처벌을 할 수 있을 뿐이고요. 근데 조선시대에는 조금 달랐습니다. 최강률도 추행죄로 사형을 당한 것은 아니고 강상죄로 사형을 당한 거예요. 정확히 따지고 보자면은 천민이 양반가의 과부의
이 정절을 더럽혔다라는 것 때문에 이것은 강간과 같다. 그래서 천민이 양반을 강간한 것은 이 신분 질서를 뒤흔드는 강상죄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 사회의 근간을 뒤흔들었다. 그래서 너는 사형이다 라고 해서 판결이 난 건데, 일단 일사천리로 최강률은 처음으로 수사를 했던 현감, 그리고 관찰사, 형조, 그리고 왕의 결정까지 신속하게 이루어져서 빠르게 사형을 당해버렸습니다. 뭐 한편으로는 나쁜 놈이긴 하지만 좀 안타까운 것도 있어요. 그 팔 한 번 만졌다고 사형까지 당하고. 이렇게 보면은 어쨌든 절차는 지켰습니다. 조선시대에서도 지금과는 다르게 좀 형벌이 세다고는 할지라도 수사와 재판, 처벌까지 사형을 시키기 위해서는 무조건 왕의 결재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절차는 지키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물론 그 과정에서 이제 곤장도 때리고, 지금으로 보면 거의 고문이죠. 그런 건 있었지만은 그 당시 시각에서는 뭐 그저 곤장 때리는 건 당연한 거지 고문이 아니니까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